새벽 6시 부산 구도심의 낡은 빌라. 3층 정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다. 관절이 뻐근하지만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인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혹시 며느리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는다. 형광등을 켜자 낡은 싱크대와 세제 얼룩이 드러난다. 손끝에 밴 미지근한 세제 냄새,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시큰거리는 허리, 이것이 그녀의 아침을 깨우는 감각들이다. 거실 쪽에선 아들 도윤과 며느리 미정, 손녀 세린이 아직 잠들어 있다. 혜연은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낸다. 도시락통 3개를 나란히 놓고 밥을 담는다. 도윤 것엔 김치찌개 국물을 조금, 미정 것엔 나물 위주로, 세린 것엔 계란말이를 예쁘게 잘라 담는다. 30년 넘게 반복한 동작이지만 요즘은 손이 자꾸 떨린다. 나이 탓인지 마음 탓인지 알 수 없다. 어머니, 반찬 좀 짜지 않게 해주세요. 애가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어제 저녁에 들었던 말이다. 해주세요라는 말엔 부탁의 뉘앙스가 없었다. 그건 명령에 가까웠다.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평평해졌다. 존댓말 속에서 존중이 사라지는 건 이런 것이구나. 혜연은 생각했다. 더 서글픈 건 아들의 침묵이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휴대폰만 본다. 어머니를 감싸는 일은 이제 없다. 침묵은 동조가 되고 방관은 공모가 된다. 그 사실이 혜연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 혜연은 도시락 뚜껑을 덮고 부엌 창문을 연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든다. 저 멀리 바다 냄새가 섞여 있다. 짠 내음이 코끝을 스친다. 혜연은 잠시 눈을 감는다. 그 냄새가 어쩐지 자유처럼 느껴진다. 이 좁은 부엌, 이 반복되는 아침에서 벗어난 어딘가를 떠올리게 하는 향기. 그녀는 창문을 열어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오랜 세월 쌓인 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청소와 빨래, 하루 3끼 식사 준비, 손녀 등하교 챙기기와 장보기. 그 모든 것을 지탱하던 혜연의 몸이 마침내 비명을 질렀다. 어느 날 아침 허리를 펴는 순간 전기가 통하듯 통증이 밀려왔다.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동네 정형외과를 거쳐 큰 병원에 갔다. MRI 사진 속 척추는 심하게 휘어져 있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어렵겠어요. 수술을 권합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픈 것보다 두려운 건 이 사실을 집에 알렸을 때 돌아올 반응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허리 수술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이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미정은 세린의 반찬을 덜어주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수술하셔야 한다니까 해야죠. 근데 회사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나도 그날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덧붙였다. 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세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술 당일 아침 혜연은 혼자 택시를 탔다. 입원 수속을 밟을 때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요? 없습니다. 보호자랑 칸은 공란으로 남았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혜연은 복도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잡을 손은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이 하얗게 번져 보였다.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혜연은 희미하게 주변 소리를 들었다. 옆 병상에선 손자들이 찾아와 울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할머니가 해주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혜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퇴원 전날 밤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빨래는 당분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저녁 식사는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라도요. 혜연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빨래는 해줄게요. 뒤에 붙은 대신이라는 말. 부탁드릴게요라는 정중한 표현 속에 담긴 당연함. 그 메시지 한 줄이 혜연의 마음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 어둠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떠나고 싶다고. 며칠 뒤 혜연은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그녀는 문득 일어나 방 한쪽 옷장을 열었다. 낡은 이불과 옷가지 사이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천보자기가 있었다. 손이 떨리며 그것을 꺼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통장 2권이 나왔다. 하나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사망보험금 일부였다. 당시 아들 도윤의 학자금과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을 쓰고 남은 돈이었다. 다른 하나는 혜연이 10년 넘게 새벽 청소 일로 모은 퇴직금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베인 돈이었다. 혜연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오래 생각했다. 이 집은 그 돈으로 샀다. 남편이 남긴 전세 보증금에 자신이 모은 돈을 보태 마련한 30평짜리 빌라였다. 등기부등본엔 정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들 명의로 하라는 주변의 말을 거절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집이었다. 그날 밤 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심했다. 이 집을 팔겠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만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혜연은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중개인이 오후에 방문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집 안을 둘러보며 메모를 하던 중개인이 물었다. 어르신, 집을 파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혼자 살고 싶어서요. 중개인은 잠시 혜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따님이나 아드님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이런 경우엔 가족들이랑 상의하시는데. 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입을 열었다.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럼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제 인생이니까 제 결정이에요. 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류를 펼치며 매매 절차를 설명했다. 혜연은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다. 설렘도 함께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이 돌아간 뒤 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집 안을 둘러봤다. 3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다. 아들이 자라고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녀가 태어난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집이 아니라 의무의 공간이었다. 혜연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정혜연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그것이 이기적인 일인지 당연한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그녀 인생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었다. 며칠 후 주말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도윤과 미정, 세리는 현관문을 열고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주방 식기들이 신문지에 쌓여 있고 벽에 걸렸던 액자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짐을 정리하는 혜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정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이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어. 예? 이사요? 도윤이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세리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갑자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거실로 성큼 들어와 박스들을 내려다봤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스쳤다. 남해로. 내 집 샀어. 바다 보이는 작은 집. 그럼. 이 집은요? 팔았어. 내 명의였으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혜연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일주일 뒤에 나갈 거야. 계약금 받았고 잔금은 다음 달에 받아.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먹이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혜연은 그 떨림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슬픔이 아니라 당황과 불안이었다. 전세 알아보거나 월세 구하면 되지. 도윤이 월급 받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애 학군도 생각해야 하고 지금 여기서 나가면 보증금도. 이 집 산 것도 내 돈이었어. 남편 보험금이랑 내가 10년 넘게 청소하고 번 돈으로 샀어. 그동안 관리비, 재산세 다 내가 냈고. 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도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상의하면 너희가 찬성했겠니?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연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만 살았어. 이제 정혜연으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일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도 진짜 독립할 때가 됐잖아. 나처럼. 미정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세리는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용기가 없었어. 이번 수술하면서 결심했어. 혜연은 박스를 하나 더 테이프로 붙이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표정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40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였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세리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박스에 적힌 주방, 거실, 개인 물품 같은 글씨를 바라봤다. 혜연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세리나. 할머니도 사는 거야. 새 집은 남해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다. 2층짜리 작은 단독주택으로 앞마당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삿짐을 다 푼 첫날 아침 혜연은 일찍 눈을 떴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일어났지만 이번엔 달랐다. 누구의 도시락도 쌀 필요가 없었다. 혜연은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파도 소리가 밀려 들어왔다. 짠 내음이 코끝을 간지렸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햇살이 수면에 부서지며 반짝였다. 이 풍경이 이제 매일 아침 그녀의 것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부산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여유였다.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졌다.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혼자 먹는 아침인데도 이상하게 따뜻하고 맛있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며칠이 지났다. 혜연은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가고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바닷가를 걸으며 조개 껍데기를 주웠고 도서관에서 오래전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렸다. 하루하루가 조용했지만 충만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 도윤이 서 있었다.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혜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다. 어떻게 왔어? 엄마 주소 알려주셨잖아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며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혜연은 거실 소파를 권했다. 앉아. 차 끓이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엄마 미안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한테 기대고만 살았는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미정이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혜연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들의 눈가에 주름이 생긴 게 보였다. 이제 45이었다. 그도 나이가 들고 있었다. 그래. 반성하는 건 좋은 일이야. 전세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가요. 세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나중에 방학 때 놀러 오라고 해. 혜연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두부와 애호박을 썰고 멸치 육수를 우렸다. 도윤이 좋아하던 맛이었다. 30분쯤 뒤 식탁에 국과 밥, 김치 몇 가지 반찬을 차렸다. 먹어.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맛이야. 둘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도윤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밥을 다 먹고 도윤이 돌아갔다. 혜연은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구나. 창문 밖으로 바람이 지나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혜연은 거실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새로 시작됐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정혜연의 인생으로.